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최상의 경제 상품이 왜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유사일에 전례 없는 국가 경제가 침몰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회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경제란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주요한 엘리먼트가 모여가지고 경제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설명하다 보면 말의 인맥에 따라서, 이 말맥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융위기와 그 경제위기의 구분을 좀 아세요? 이제 한번 설명해 보면 말이죠.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 이건 이제 금융위기.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금융위기.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런 조그마한 부분일 때 금융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제위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이제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1929년대 30년대 초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그거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잠깐 서치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 회사들이 이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빌리려면은 회사 운영을 위해서 돈을 빌리려면 이제 돈을 빌리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 회사채를 발행할 때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면은 회사채가 잘 팔리니까 이자를 좀 높게들 책정했더라고요. 근데 금융권에서 그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 회사채들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 당시에 사들였는데 회사들이 돈을 못 벌으니까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꾼 돈을. 그래가지고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29년대에 생긴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것도 금융위기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용증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더 이상 회사들에게 돈을 안 꺼주니까 회사들이 돈을 못 꾸니까 경영이 위기가 와가지고서 이제 실업률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업률이 발생하니까 소비가 줄고 이렇게 돼서 공황이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일부분이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그 당시에 그 생긴 문제는 회사채 가진 사람들만 문제야. 그 채용증, 돈 꿔주고 채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금융위기. 그 다음에 한국의 IMF를 또 보자고. IMF는 왜 일어났느냐? 애완이 부족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애완이 부족했는데 그 애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 아니고 애완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애완만 채워주면 그 금융위기는 끝나는 거기야. IMF에서 돈을 빌려다가 채워놓으니까 이게 해소가 됐잖아. 금융위기가 금방 해소가 돼버렸다고. 김대중이가 정치를 잘해가지고서 해소된 게 아니고 그 돈 꿔다가 해결한 거라고요. 그 1929년대 미국에 생긴 대공황일 때는 경제적인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정부에서 돈 푸는 줄을 모른 거야. 정부에서 돈을 풀었으면 조금 더 일찍 금융 문제 해결이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상장 기업의 95%가 적자 운영인 거 아세요? 수익을 남기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5%가 어떻게 돈이 자꾸 적자나면서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주식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이라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대기에다 주식이라고 5,000원짜리 쓱서 5,000원으로 팔아가지고서 서민한테 그걸 팔아먹고 돈을 서민한테 채용을 해가지고서 회사를 적자된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상장회사들의 실태입니다.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생긴 2008, 9년도에 생긴 그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입니다. 왜 금융위기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목돈이 없으니까 돈을 은행권에서 빌리는데, 금융권에서 빌릴 때 돈을 빌리고서 빌렸다는 차용 증서를 써주는 것이 모기지입니다.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고 자기네들 그 수입이 안 좋으니까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생긴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돈의 문제가 돼서 돈만 해결됐을 때 풀었으면 해결이 됐었어요. 그 돈으로 풀어서 해결했잖아.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경제위기는, 이 경제위기,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이번에 발생한 거야. 왜 발생했느냐. 이 80%의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올스탑을 시켜버리거든, 인위적으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와서 경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좀 비즈니스가 비활성화된 적은 있었어도 이것이 인위적으로 무슨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중단시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사 이래로.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 20%의 서민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람들인 게,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 20%의 상류층이 존재하는 것이거든. 정부도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면 20%의 상류층이 존재를 못 해요. 저 사람들은 대개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이 서민층에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이 서민들은 그걸 사주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부의 이익을 회사에 주고 일부의 세금을 정부로 줘가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이 20% 사람들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옛날에 정부가 없어도 역사는 진행되어 왔거든. 정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뭐 여기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인류 역사상 비교해 보면은 정부가 형성된 건 이만큼밖에 안 됐다고. 지금 정부가 형성이 안 됐을 때도 이 사람들끼리 사회를 운영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거든. 근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무너진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다가 이 사람들에게 경제 활동을 중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원위치대로 경제 활동을 재개를 시켜줘도 절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전된 사회가 너무 오버 발전을 했어. 오버 빌트를 한 거야. 그것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줄어든 경제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뭐 V자 반등이니 W 반등이니 하지만은 그런 건 좋은 하나의 바람이고, 실질적으로는 V자 반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다른 건 생각을 못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오르는 게 뭐냐? 경제 문제. 바이러스는 창궐 해봐야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면 온 국민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뭐 경제 위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락하면 이 사람들이 몰락하고 이 사람들이 몰락해요. 상류층이 몰락하고 정부도 몰락합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줄여나가서 바깥을 안 돌아다녔는데,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예 경제 활동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중단시켜가지고도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각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라든가 중앙 정부가 다 세금을 거기서 받아가지고서 유지를 하는데 그 세금이 안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든 그 지방 정부나 이런 것들이 다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 세금을 못 걷어가지고. 이런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이 참 희한한 것은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안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지, 현금 살포. 현금을 경제 활동이 중단된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줘 가지고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 의도가 왜 그러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 세금이 또 거치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이 위기에 돈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100만 원 다 소비에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중에 많이 써봐야 한 50% 사용하고 50%는 뭉쳐지고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그럼 정부에서 현금 살포한 게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현금 살포를 계속하다 보면요. 이제 그게 복지거든 말하자면. 이 복지를 늘려가다 보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국가에서 국민에게 월급을 주는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현금을 푸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 공짜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국민들이라는 게 또 아무리 똑똑하고 1등 국민이라도 공짜를 한번 받아보면 한 번 더 받고 싶거든. 이 공짜 바이러스를 창궐시켜가지고 망한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 공짜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가지고 망한 나라들입니다. 이 공짜를 국민들에게 그렇게 나눠줬으면 국가 그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다 못 먹고 못 산단 말이야, 이상하게. 거꾸로.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뭐 세계 산여국이 1등 산여국이 뭐 쓰레기통을 투져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활동이 중단돼 가지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게 한 4천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그 4천만 명 실업자 중에 2천만 명은 내가 볼 때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자발 실업자들이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에서는 직업을 잃거나 이 수입이 없으면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생활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돈 벌 때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보험금을 내고 저축해놨다가 자기 실업이 되면 그걸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인데 대개는 자기 봉급액의 한 50%를 돌려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없이 주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반 정도를 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에버리지 서민의 봉급 수입이 3,000불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한 달에. 근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3,000불에서 세금을 한 25%쯤 뗍니다. 그러면 한 2,100불, 200불 그 정도 된다고. 그 2,100불, 200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반 정도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반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만 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그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고 600불을 더 얹어서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자고요. 3,000불 받는 사람이 세금 떼고 그러면 2,200불 받는다고 치자고. 2,200불의 반이면 1,100불이야. 1,100불을 이제 1,100불이면 한 주당 400불이야. 에버리지 따져서 400불 이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연방 정부에서 조금 경기를 좀 빨리 살려보자고 600불을 더 얹어줬어. 그게 이게 1,000불이 된 거야. 1주당 수입이. 그냥 한 달 수입이 4,000불이 돼버렸어. 2,200불 받던 사람이 수입이 4,000불로 늘어나 버리니까 실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해서 2,200불 받는 것보다 일 그만두고 4,000불 받는 게 훨씬 낫거든. 그리고 일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제압이 돼가지고 좀 잠잠해지니까 다 비즈니스를 재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을 재개하려면 이제 그동안에 일 안 했던 인원들이 다 돌아와야 하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안 와. 거기 가서 2,200불 받는 것보다 일하고 2,200불 받는 것보다 일 안 하고 4,000불 받는 게 훨씬 낫거든. 그냥 안 가.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재개를 허용했는데도 사람을 못 구해요. 지금 미국의 그 실업률이 4%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창궐로다가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25% 정도의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는데 이 25%의 실업률에 있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비즈니스 영업을 재개를 못한 영업자가 너무 많아. 이것이 복지의 맹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 무슨 경제 서적을 뒤적이고 무슨 경제학자가 뭐 한테 물어볼 거 없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야. 이것이
이 실업률 20%, 25%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중소기업이 다시 영업을 재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정부에서 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야,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생선을 한 마리 먹고 싶을 때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싯대를 사주라, 이거야. 낚싯대를 사주면 그 사람들이 낚시질 해가지고 평생을 생선을 잡아먹잖아. 근데 정부에서 생선 한 마리 주면 다음에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또 줘야 되잖아. 그래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닥쳤습니다. 한국뿐 아니에요. 미국은 더 문제예요. 지금 브라질은 나라가 그걸 거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브라질은. 그래도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인은 누구나 혈맹하고 부지런합니다, 우선. 세계 1등 국민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내전으로 70년 전에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 나라가. 그 전에는 30년 동안 일본들한테 뺏겨가지고서 나라가 빈 껍데기인데다가 거기다 내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3년 만에 그냥 나라가 그냥 거덜나 버렸단 말이에요. 1년 국민 수입이 $60였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데 올인을 해버린 거야, 지난 70년간.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 한국이 성공을 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했어요.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의 서민들은 옛날에 재벌이에요. 옛날 재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텔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전화 있고 자동차 있으면 재벌이에요. 재벌 아니고 중상층은 그냥 냉장고 TV만 있어도 중상층이고 전화까지 있으면 조금 상층이고 자동차까지 있으면 재벌이었었다고, 옛날에. 자동차 자가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니까 세대수가 한 2천만 세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동차가 2천만 대야, 한국에 지금 굴러다니는 차가. 그리고 한 세대에 한 집은 한 집에 하나는 다 자동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벌 아니야? 그 대신 70년 동안, 저는 70년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해서 정말 성공했다고. 지금 다 서민들도 다 상층이라고,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썼지 사회, 윤리, 도덕, 양심은 다 내리막길을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지난 70년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도착해 있는데, 양심, 사회, 윤리, 국가, 도덕은 내리막길을 계속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면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평균점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이게 양심, 국가 윤리야, 양심. 사회 윤리. 여기 경제. 경제는 성공했어요, 한국에. 어느 나라를 봐도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그 빈털터리에서 오늘날 한국의 경제 수준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 사회 윤리가 계속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오늘날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한국. 믿고 살 수 없는 나라, 아무도 믿을 놈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계란 것이 순전히 이제 먹고 살만 하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갈등, 서로 싸우는 것만 하는 거야. 예, 갈등. 예? 좌우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걸로 나라가 편할 날이 없어요. 지금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쓰는 국력이 국방력보다 돈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국방 유지비보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문이 계속되면서 이 양심이 제로가 돼버려. 양심. 국민 양심이 제로가 돼버렸어. 이 양심이 제로가 돼버렸어. 보자고요. 요즘 사회에 해자되는 조국. 이게 양심이 없는 놈이거든, 내가 볼 때도. 윤미향이라고 요즘 새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된 친구가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는데 잘 살고 국회의원 되느라고 돈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서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 화롭게 먹고 살고서 국회의원까지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유시민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 한국에. 이 사람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이 마누라가 자기 컴퓨터를 갖다 감췄다고. 감추니까 유시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증거 보존하려고 감췄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 피의자가 어떻게 증거를 보존해. 증거 보존은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해야지.
이게 양심이 제로야, 이거 보니까. 예? 이런 국민이 국가의 60%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이. 예? 양심이 제로된 국민이 60%야. 이 한국의 모든 사회적, 문제적 갈등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이 없어.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죠. 60%가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40%가 60%인데 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이 너무나 간단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나 똑같은 경제 원리예요. 양심 없는 60%가 양심 있는 40%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믿고 살 수 없는 나라를 이제 어느 정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기준점이라면, 이게 스탠다드. 기준점이라면 여기에는 양심이 있고 여기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법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법 가지고는 이게 조국이를 처벌을 못 하더라고. 법 가지고는 양심이 없는 윤미향이를 처벌을 못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 법 가지고는 양심이 없는 유시민이를 처벌을 못 하더라고. 그 도둑놈이 물건 갖다 감췄다고 그게 증거보존한다는 그런 양심을 처벌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이 법보다는 양심이 우선이요. 이게 1이고 2예요. 2요. 이 양심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접근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법에서 처벌하는데 이걸 양심을 벗어나서 건너오는 이 스탠다드 라인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이제 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근데 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맨날 사회 부조리가 일어난 게 여기를 넘어오기 때문에 양심 없이 여기를 넘어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이걸 양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이게. 그러면 이 법이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스탑해요. 여기서 딱 스탑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여기 넘어가지 않으니까 법이 행동할 필요가 없거든. 법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경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고. 여기 넘어온 놈은 이제 잡아서 이제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영창에 가두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변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너무 간단해. 그걸 국민들이 생각을 못할 따름이야. 양심이 제로인 사람, 아까 있잖아요. 아까 양심이 제로인 사람도요, 양심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렸어. 뭐 유심이나 조국이나 윤미향 이런 사람들 조국을 막 자기 그 상전 모시던 문재인이나 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을 한 번 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건 과연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도 되는가? 한 번만 물어보면 양심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2번 물어보면 조금 더 잘하고, 3번 물어보면 더 잘하고. 그래서 양심이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참 아주 일반적인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 과연 해도 될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 양심이 싹을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물어보면 전 국민이 자기가 무슨 액팅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내가 버려도 되는가? 버리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안 버리면 쓰레기 치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쯤 어때? 그리고 버리면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잖아. 누가 치우느냐 이거야.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은 누가 지냐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행동하기 전에 자기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양심이 업합니다.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물어보면 1%씩은 업합니다. 이 1%만 업을 해도요, 한 번 전 국민이 무슨 액팅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딱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은 1%지만은 전 국민으로 따지면 5,0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 응? 5천만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법률 비용이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건너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법이 더 세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면 이제 나중에 전국에는 종신징역 사형에 처해지거든. 종신징역 사형 제도도 이게
그럼 죽을 때까지 그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 쳐주고 다 해야 되잖아. 그 법률이 얼마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양심을 어떻게 1%를 높일 수 있냐. 단 한 번 액팅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돼.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저걸 훔쳐도 되는가? 저기 지금 누구 지갑이 떨어졌는데 돈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집어서 내 것으로 해도 되는가?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양심이 또 사람이 다 똑같은 양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초등학생의 양심이 다르고 성인의 양심이 다르고 시골 사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서울 사는 사람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국민이. 그러나 누구에게 양심은 있는데 이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액팅을 하기 전에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야 액팅을 하기 시작해요, 양심이. 그래서 이제 국민 전체가 액팅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한 번의 질문으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이 사회는 믿을 수 없는 사회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쉬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국은 가능해요.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면 단시간에 해결돼.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을 따르면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남이 물건을 훔치면 버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 치워야 되고 훔친 물건은 우선 잃어버린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이제 경찰에 걸리면 이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가서 영창을 가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일 같으면 나도 제안을 안 하겠어요. 단 한 가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거기서 판단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5천만 %의 국민 양심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회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선 법률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법률, 여기서 전략한 법률 비용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쓸 데가 좀 많겠습니까? 이 아껴진 법률 비용으로 복지를 해도 좋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해도 좋고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이 제로이기 때문에 맨날 갈등이 야기되는 건 서로 싸우는 거거든. 자기만을 위해서. 양심이 1%만 먹거리기 때문에 한 번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스스로 한 번만 질문을 한다면 사회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당파, 계파, 지역, 이념, 노사 같은 것 싹 없어집니다. 왜? 한번 물어보면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나라와 사회에 도움이 안 돼. 그런 답을 얻을 거거든. 자기한테 질문을 한 번만 하면.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정반대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변했는데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들어보시죠.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쯤 된다고 합니다. 70억. 우리나라에서 4, 5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국가들의 국민 숫자가 이게 한국이고 이 70억에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2억쯤 됩니다. 우리가 4시간 내지 5시간 비행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주위의 국민들이. 이게 이제 여러 나라가 있겠죠. 여기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나라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나라가 전 세계에 한 230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국민들이 대개는 거기도 한 국가를 보자고요. 한 20%가 부유층입니다. 80%는 서민이에요. 이 20%는요 돈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아요. 이 비율은 이것이 미국이든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소련이든 이 퍼센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20% 한 5% 정도는 돈을 이 밸런스를 체크업 안 해보고서도 좋은 최상류층이야. 나머지 15%가 상류층이고 80%는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이 20%의 각 나라의 20%의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 42억 중에 20%면 한 9억 정도 되나요? 9억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는. 이
이 9억인 20%는 9억인데 9억에 10%만 9억에 10%면 9천만이다. 9천만 명이 10%만 한국을 한 번씩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관광 수입이 개인으로 보면 밥 한 그릇 팔고 밥값을 받은 게 장사지만 국가로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 몇백 불 놓고 가는 겁니다. 국가로 보면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그냥 받은 돈이에요. 9천만 명이 한국을 1년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방문하면 금요일날 이 4시간 내지 5시간 비행시간이면 대개는 금요일날 왔다 일요일날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동안에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쓰는 돈이 아무리 못 사도 1,000불은 써야 된다. 한 사람은. 자야지, 먹어야지. 2박 3일이 1,000불이에요. 한국에 그 호텔비가 장난 아닙니다. 하루쯤에 한 300불 됩니다. 또 먹어야지. 이 사람들은 저희 나라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와서 싼 건 안 먹거든. 그러니까 1,000불은 써야 돼. 한 사람 앞에. 국가로 보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9천만이 와서 저 한국에서 1,000불 쓰는 것은 대기업이 못합니다. 대기업이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지 못하거든. 일반 거리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뭐 선물 좀 사고 그 뭐 놀이도 좀 하고 구경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그런 거 다 서민들이 하는 거지 대기업은 못합니다. 서민 내수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 문제점이 70%를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 나머지 30% 수출 70%를 담당하는 회사는 한 몇십 개밖에 안 돼요. 한 20, 3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70%를 장악하는 것이 한 20, 30개 회사밖에 안 된다고. 회사가 장악을 하고 나머지는 30%를 수백만의 그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나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 내수를 높이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밖에 없는데 한국은 관광 사람이 없어. 한국에 관광지라고 가봐야 절하고 불상 몇 개 하고 그 찢어진 종이 그 고소정 몇 개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 관광 다니면서 이집트나 그 로마나 그리스 이런 데 가보셨지만 그 한국의 관광 자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관광 자원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최고의 경제 상품이야. 내가 볼 때는 한국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20%의 중상류축 다른 나라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내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직 믿을 수 있는 나라여야 돼. 한국말을 모른다고 한국 지리를 모른다고 누가 와서 택시를 타면 10,000원이면 갈 자리를 빙빙 돌아서 10만 원 받고 한국말을 모른다고 김밥 1,000원짜리 한 롤을 10,000원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00원이 수입이 되고 그 사람은 10,000원짜리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9만 원의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도 관광을 다녀보지만 관광 가서 사기당하고 바가지 쓰고 그러면 그놈의 자리를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바가지 쓴 걸 금방 압니다. 바가지 쓴 순간도 알아요. 자기가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의 그 지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지 몰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 누가 와도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야. 내가 지리를 전혀 모르고 한국말을 전혀 몰라도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는 나라.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유행했다 지나가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영구 불멸합니다. 한국도 조그만 나라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도 가고 피지의 섬도 가고 코스타리카도 가고 다 이런 데 이거 다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조그마하니까 사기꾼 좀 덜 할 것 같거든. 좀 바가지 좀 덜 쓸 것 같거든. 그것도 바가지 씁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은요,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손님.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냥 사기나 한번 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오겠습니까? 그 친구들 보고 다시 한국에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이렇게 나라가 달라집니다. 국내적으로는 법률 문제가 없어지고 법률 비용이 현격하게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펴나갈 수 있고 외국인들은 안심하고 한국을 아무 부담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다른 상품은 내가 볼 때는 이 좋은 나라가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해서 청정국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상품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기 자동차를 운영을 해서 청정국가가 되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주위에서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라에서 참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고 그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써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리고 그러면 우선 매연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청정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믿을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이 관광객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광 많이 다니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내 생각에 5년 내로 국민소득이 지금까지 국민소득 3만 불에 도달하는데 5천년이 걸렸습니다. 그 고빈 6만 불에 도착하는데 한 5년이면 족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을 극대화하고 그러면 국가 경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내수 경제 부양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수출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국내외적으로는 관광객들한테 수입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제 꿈에 그리던 완전 고용이 실현됩니다. 그 당시에 완전 고용이 실현되는 것만큼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소득이 높아가지면은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해 버립니다. 내가 볼 때는 6만 불, 미국도 6만 불 아니에요. 개인소득이 4만 5천 불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그 6만 불 되면 우선 미국을 능가한 거 아닙니까? 우선 경제적으로 일본,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 인도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경기 부양책은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청정국가를 만들고 전기 자동차 수출 증가시키고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법률 비용을 현격히 줄이고 관광객을 42억의 국민들 중에서 잘 사는 20%를 상대로 마케팅을 해서 한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고용을 이루고 이보다 더 좋은 경제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가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조 경제가 별거 있습니까? 경제 발전하면 창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도 창궐하기 전에도 한국 실물 경제는 바닥을 헤맸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아주 서민 경제가 폭망했다고. 근데 이거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국민은요 생일날 잘 먹자고 7일을 굶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비전이 있다면 오늘을 참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세계 1등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1등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일 같으면 하자고 안 합니다. 청정국가를 만드는데 전기자동차 쓰면 너무 간단합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내리라도 다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냥 청정국가 내리라도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양심에게 한 번만 질문을 하면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너무 쉬워. 돈도 안 들어. 시간도 걸리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안 해?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 세계 1등 국가 국민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1등 국민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1등 국민이 왜 1등 국가를 못 만드냔 말이에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